국밥집 딸년이 감히 나한테 대들어? 그녀의 손이 번쩍 올라가 내 머리채를 움켜쥐었습니다. 순간 저는 비명을 질렀고 그 비명은 집안 전체를 찢었습니다. 아버지가 급성 뇌출혈로 쓰러졌다는 전화를 받고 병원으로 가려던 저를 시어머니가 막아섰습니다. 연매출 3조 원 식품대기업 한별그룹 전무이사인 저이지만 저의 정체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죽어가는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게 막고 있는 시어머니. 과연 저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지금부터 저의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서지원은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3년을 떠올렸습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쏟았던 그날, 정장 차림의 남자가 괜찮다며 웃어주었던 순간, 그 남자 강도연이 다시 찾아와 커피를 사주겠다고 했을 때 지원은 그게 운명이라고 믿었습니다. 도연은 달콤한 말들을 속삭였죠. 집안 배경 같은 건 중요하지 않다고, 사람을 본다고 말했었어요. 아버지가 뭐 하시는데? 식당이요. 급식 쪽 일도 하시고요. 성실하게 사시네. 요즘 힘들지 않으세요? 도연의 눈빛은 따뜻해 보였습니다. 석 달 만에 프로포즈를 받았을 때 지원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랑받는다는 게 이런 기분인가 싶었죠. 하지만 결혼식을 올리고 시댁 문턱을 넘는 순간 모든 게 달라졌어요. 신혼 첫날 저녁이었습니다. 지원아, 이리 와봐. 시어머니 장미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65살의 미란은 태산건설 실질적 오너답게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겼어요. 회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를 한 그녀 앞에 서자 지원은 이유 없이 움츠러들었습니다. 네, 어머님. 내일부터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밥상 차려. 알겠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미란이 지원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그 시선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너는 거실에서 밥 먹지 마. 부엌에서 먹어. 우리 식구들 다 먹고 난 후에 남은 거 먹으면 돼. 지원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왜? 내 말 못 들어? 미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지원은 본능적으로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뭔가 말해주겠지. 하지만 도연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어요. 아내가 모욕당하는 걸 보면서도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 지원은 부엌 구석에서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식은 국에 기름이 둥둥 떠 있었어요. 거실에서는 시댁 식구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죠. 지원은 손가락으로 눈물을 닦으며 밥을 입에 넣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첫 주말 미란의 친척들이 찾아왔어요. 박고모, 강이모라고 불리는 60대 여성들이었죠. 지원은 새벽부터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탕을 끓였어요. 5시간이 지나자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지원 씨 진짜 국밥집 딸이에요? 거실에서 박고모의 큰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럼요. 아버지가 식당 한다던데요. 미란이 대답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자랑이 아니라 비하가 담겨 있었어요. 어머, 그럼 주방 기름 냄새 많이 맡았겠네요. 강이모가 낄낄거리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요즘도 국밥 냄새 나지 않아요? 아무리 씻어도 몸에 배면 안 빠진다던데. 그러니까요. 빨래도 따로 해야 할 정도예요. 우리 옷이랑 같이 빨면 안 되거든요. 지원은 부엌 문틈으로 그 모습을 봤습니다. 친척들이 자신을 보고 웃고 있었어요. 미란도 함께 웃고 있었죠. 지원의 손이 떨렸습니다. 칼질하다 손가락을 베일 뻔했어요.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지원이 음식을 날라다 거실 테이블에 차렸어요. 10가지가 넘는 반찬이었습니다. 친척들이 자리에 앉았고 지원도 조심스럽게 구석에 앉으려 했죠. 지원아,
미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너는 부엌에서 먹어. 설거지 다 하고 나서 남은 거 먹으면 돼. 친척들 앞이었습니다.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원을 쳐다봤어요. 지원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수치심이 온몸을 휩쌌죠. 네. 지원은 고개를 숙이고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거실에서는 웃음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역시 예의가 없네요. 국밥집에서 뭘 배웠겠어요? 그러게요. 시어머니 말씀 잘 듣는 게 어딘가 싶네. 저녁이 되어 친척들이 돌아갔습니다. 지원은 설거지를 하며 눈물을 삼켰어요. 손은 뜨거운 물에 대어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죠. 여보. 지원이 조심스럽게 도연에게 다가갔습니다. 도연은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오늘 너무 힘들었어요. 어머님이. 또 시작이네. 도연이 한숨을 쉬며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뭐가 힘들다는 거야? 집안일 좀 하는 게? 그게 아니라 친척분들 앞에서 저를. 아, 시끄러워. 도연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당신, 우리 집에 시집 온 게 얼마나 큰 행운인지 알아? 내가 왜 당신 같은 여자를 만났는지 모르겠네. 식당집 딸 주제에. 지원의 가슴이 얼어붙었습니다. 이 사람이 석 달 전 자신에게 사랑한다고 말했던 그 남자가 맞나요? 프로포즈하면서 평생 지켜주겠다던 그 사람이. 여보. 여보는 무슨. 그냥 참고 살아. 당신이 뭘 할 수 있는데? 아버지 식당이나 하는 집안에서. 도연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쾅 하고 문이 닫혔어요. 지원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어요. 이게 결혼 생활인가요? 이게 사랑인가요? 다음 날 아침 미란이 지원을 불렀습니다. 지원아, 오늘부터 회사 그만둬. 네. 어머님, 그건. 우리 며느리가 국밥집 딸인 것도 창피한데 회사까지 다니면 더 창피해. 집안일이나 해. 그게 너한테 어울려. 지원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3년 동안 다녔던 회사였어요. 비록 작은 회사였지만 지원에게는 소중한 곳이었죠. 하지만 미란의 눈빛을 보니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지원은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동료들이 만류했지만 지원은 고개를 저었어요. 설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창피하다고 해서 그만둔다고 어떻게 말합니까? 이제 지원의 하루는 온통 집안일 뿐이었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다시 점심 준비하고 또 청소하고 저녁 준비하고 밤 11시가 되어야 겨우 쉴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매 끼니마다 지원은 부엌에서 혼자 식은 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지원은 어두운 부엌 구석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전화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버지께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없었죠. 아버지는 딸이 행복하다고 믿고 계실 텐데. 조금만 참으면 나아지겠지. 시간이 지나면. 지원은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걸. 더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결혼 4개월이 지났습니다. 지원은 화장실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들고 서 있었어요. 2줄. 선명한 2줄이 나타났습니다. 손이 떨렸죠. 아기. 내 아기가 생겼어. 지원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창백한 얼굴, 움푹 들어간 눈. 4개월 동안 체중이 5kg이나 빠졌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행복했습니다. 이제 달라지겠지. 아기가 생기면.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지원은 평소처럼 식탁을 차렸어요. 미란과 도연이 거실에 앉자 지원은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여보, 좋은 소식이 있어요. 미란이 국그릇을 들다 멈췄어요. 저 임신했어요. 6주래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미란의 얼굴이 서서히 일그러지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국밥집 딸년 뱃속에서 우리 손주가 나온다고? 미란이 국그릇을 식탁에 내려쳤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국물이 튀었어요. 당장 지워. 내일 당장 병원 가서 지우라고. 행주 빨던 집안 피를 우리 집안에 섞을 순 없어. 지원은 본능적으로 배를 감싸 쥐었어요. 어머님, 이건 저희 아이예요. 그래서 더 안 되는 거야. 도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원이 남편을 바라봤어요. 제발 자신의 편이 되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내 수준에 내 아이를 낳을 자격이 없어. 도연이 지원에게 다가왔어요. 지원은 뒤로 물러섰지만 등이 벽에 닿았습니다. 여보, 이건 우리 아기잖아요. 식당 설거지나 하던 년이 감히 내 아이를 배? 지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도 엄마예요. 제 아이를 낳을 거예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짝! 도연의 손이 지원의 뺨을 후려쳤어요. 지원의 머리가 옆으로 꺾였습니다. 귓가에서 윙 하는 소리가 울렸죠. 뺨이 화끈거렸어요. 감히 내 말에 반항해? 지원은 뺨을 감싸 쥐고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인가요? 내일 오전 10시에 산부인과 예약해뒀어. 미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순순히 따라와. 안 그러면 이 집에서 쫓겨날 거야. 휴대폰 내놔. 내가 친정에 연락할 것 같으니까. 도연이 지원의 가방을 낚아챘습니다. 지원이 막으려 했지만 도연이 더 빨랐어요. 그는 지원의 핸드폰을 꺼내 자기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 지원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배를 감싸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미안해. 아가야. 엄마가 지켜줄게. 하지만 새벽 2시쯤 아랫배에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생리통 같았어요. 하지만 점점 심해졌죠. 지원이 화장실로 비틀거리며 갔습니다. 피였습니다. 선홍빛 피가 다리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지원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안 돼. 안 돼. 지원은 떨리는 손으로 배를 감싸 쥐었어요. 하지만 출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원은 방문을 열고 도연을 찾았습니다. 여보, 피가, 아기가. 하지만 도연의 방은 비어 있었어요. 지원은 혼자였습니다. 지원은 비틀거리며 옷을 걸쳤습니다. 현관으로 나가 택시를 잡았어요. 새벽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제발 괜찮아야 해.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지원의 옷은 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유산 증세입니다. 빨리 준비해 주세요. 의사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보호자는요? 없어요. 혼자 왔어요.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지원은 천장을 바라봤어요.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미안해, 아가야.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같은 시각 강남의 한 호텔 라운지에서 도연은 젊은 여성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윤서희, 29살. 도연의 회사 후배였죠. 오빠, 오늘 정말 기분 좋아 보여요. 응. 집에 골칫거리 하나 해결될 것 같아서. 도연이 느긋하게 웃으며 서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핸드폰에는 지원의 부재중 전화 15통이 찍혀 있었지만 그는 확인조차 하지 않았어요. 새벽 6시 지원은 택시를 타고 시댁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에서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 갔다 와? 도연은 소파에 앉아 여전히 어젯밤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병원 다녀왔어요. 아기가 없어졌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 잘 됐네. 이제 됐으니까 조용히 집안일이나 해. 도연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지원은 현관에 서서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무언가가 심장 깊은 곳에서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랑도 희망도 믿음도 모두 산산조각 나는 소리였죠. 지원은 천천히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부엌 구석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어요. 아기를 잃은 슬픔보다 더 큰 것은 이 집에 자신을 지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유산 후 2주가 지났습니다. 지원은 하루하루를 버티듯 살았어요. 몸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지만 미라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새벽 6시부터 밤 11시까지 지원은 쉴 틈 없이 일했어요. 청소, 빨래, 요리. 끝없이 반복되는 일상이었죠. 어느 날 저녁 지원은 조심스럽게 미란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내일 친정에 잠깐 다녀와도 될까요? 미란이 TV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어요. 안 돼.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요. 안 된다고 했잖아.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는 주제에 어디 나가려고 해? 지원의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듣고 싶었어요.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듣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지원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어요. 새벽 4시쯤 지원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챙겨 현관으로 향했죠. 아주 조용히 소리나지 않게. 하지만 현관 불이 켜졌습니다. 어디가? 미란이 서 있었어요. 잠옷 차림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습니다. 저 산책. 거짓말하지 마. 가방 왜 들었어? 지원의 손이 떨렸습니다. 친정에. 잠깐만. 감히 내 허락도 없이? 미란이 성큼성큼 다가왔어요. 그녀의 손이 번쩍 올라가더니 지원의 머리채를 확 잡아챘습니다. 으악! 지원이 비명을 질렀어요. 두피가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었습니다. 미라는 지원의 머리채를 잡은 채 끌기 시작했어요. 인연이 감히 나한테 거역해? 지원은 비틀거리며 끌려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무릎이 계단에 부딪혔어요. 지하로 끌려 내려갔습니다. 지하 창고 문이 열렸어요. 어둡고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미란이 지원을 안으로 밀어 넣었어요. 지원이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여기서 반성해. 내가 누군지 똑똑히 깨달을 때까지. 쾅! 문이 닫혔습니다. 자물쇠 채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원은 어둠 속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창고는 너무 추웠어요. 창문도 없고 전등 하나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지원은 벽에 기대어 몸을 웅크렸어요. 이빨이 딱딱 부딪혔습니다. 첫날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배가 고팠지만 참았습니다. 화장실도 없었죠. 구석에 양동이 하나만 놓여 있었어요. 저녁 무렵 문이 열렸습니다. 미란이 쟁반을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식은 밥 한 그릇과 김치 몇 조각이었습니다. 내일까지 생각해. 다시는 내 맘대로 행동 안 하겠다고 무릎 꿇고 빌 거야. 아니면 여기서 계속 썩을 거야. 문이 다시 닫혔습니다. 지원은 식은 밥을 입에 넣었어요.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먹어야 했어요. 살아야 했으니까. 둘째 날 오후 문이 열렸습니다. 도연이 내려왔어요. 지원은 구석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여보, 엄마한테 사과할 거야? 도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여보, 제발. 날 좀 꺼내줘요. 대답 안 해?
도연이 벽을 주먹으로 쾅 쳤습니다. 지원이 움찔했어요. 도연이 지원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우리 집에서 쫓겨나고 싶어? 식당 집 딸이 어디 가서 뭘 할 수 있는데? 지원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 미란이 다시 내려왔어요. 지원은 바닥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생각 정리됐어? 지원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란의 얼굴에는 조롱이 가득했어요. 주방 기름때나 묻혀가며 살던 국밥집 딸년이 감히 우리 집에서 말대꾸를 해? 미란이 지원의 앞에 섰습니다. 너 같은 년은 이 집에서 쫓겨나면 갈 데도 없어. 아버지한테 가봤자 뭐해? 국밥이나 끓이는 거 도와주게. 지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무릎 꿇어. 지원은 떨리는 다리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내 허락 없이 밖에 나가지 않겠다고 해. 다시는 나가지 않겠습니다. 목소리가 왜 그래? 제대로 해. 다시는 어머님 허락 없이 나가지 않겠습니다. 지원이 울먹이며 소리쳤어요. 좋아. 그럼 올라와. 그리고 회사도 그만둬. 어차피 내가 벌어봤자 얼마나 벌겠어. 집안일이나 해. 지원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이틀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해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그날부터 지원의 삶은 더욱 지옥이 되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오로지 집안일만 했어요.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밤 12시까지 일했습니다. 18시간 반. 쉬는 시간은 거의 없었죠. 일주일에 2번 미란의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김 여사, 이 여사, 박 여사. 그들을 위해 지원은 차를 내리고 과일을 깎고 점심을 준비했어요. 지원 씨, 요즘 얼굴이 많이 상했네요. 김 여사가 말했습니다. 국밥집에서 일하던 습관이 있어서 그래요. 원래 피부가 거칠거든요. 미란이 대답했어요. 여사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지원은 부엌에서 그 소리를 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울지도 않았습니다. 눈물도 말라버렸거든요. 밤이 되면 지원은 부엌 구석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일까? 아버지는 나를 이렇게 살라고 키우신 걸까? 하지만 도망칠 곳도 없었어요. 핸드폰도 없고 돈도 없고 친구도 없었습니다. 지원은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어요. 어느 날 밤 지원은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여자는 낯설었어요. 움푹 들어간 뺨, 생기 없는 눈, 축 처진 어깨. 38이 아니라 50처럼 보였습니다. 이렇게 살 순 없어. 이렇게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지원은 그저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견디고 참고 살아남는 것. 그게 지원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날은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지원은 거실을 청소하고 있었어요. 미란이 외출한 사이 집은 조용했습니다. 오후 3시쯤 집 전화가 울렸어요. 지원이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지원아, 나야. 김비서. 아버지 회사 비서실장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뭔가 다급했습니다. 큰일 났어. 회장님이 회의 중에 쓰러지셨어. 급성 뇌출혈이래. 지금 서울대병원 응급실이야. 빨리 와. 지원의 손에서 수화기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뭐라고요? 빨리 와. 상태가 안 좋아.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원은 황급히 가방을 챙겼어요. 손이 떨려서 지퍼를 채우기도 힘들었습니다. 신발을 신으려는데 현관문이 열렸어요. 미란이 들어왔습니다. 어디가? 어머님,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병원에 가봐야 해요. 미란이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그래서 가겠다고? 네. 아버지가 위독하시대요. 국밥집 영감 하나 죽는다고 세상이 무너지냐?
미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회사 중요한 거래처 사장님 오셔. 저녁 준비해야지. 지원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님, 제발이요. 아버지가 죽어가고 계세요. 그럼 어때? 어차피 응급실이면 의사들이 알아서 하겠지. 당장 부엌 가서 저녁 준비해. 지원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제발, 제발 한 번만. 마지막 일지도 몰라요. 안 돼. 손님 접대가 먼저야. 다녀와서 가면 되잖아. 그때 도연이 퇴근했습니다. 오후 4시였어요. 지원이 남편에게 달려갔습니다. 여보,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병원에 가야 해요. 도연이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오늘 우리 회사 이사님 오시는 거 알지? 그거 중요한 자리야. 알아요. 하지만 아버지가 나중에 가면 되잖아. 응급실이면 의사들이 알아서 하겠지. 지원이 도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제발. 마지막 일지도 몰라요. 제발. 도연이 짜증스럽게 지원의 손을 뿌리쳤어요. 아, 시끄러워. 국밥집 영감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사람 앞에서 망신당하면 어떡해? 지원이 현관문으로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도연이 더 빨랐어요. 그가 지원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어디 가려고? 나요. 아버지가 죽어가고 있다고요. 닥쳐. 도연이 지원의 팔을 비틀며 부엌으로 끌고 갔습니다. 지원이 버둥거렸지만 소용없었어요. 부엌 안으로 밀려 들어간 지원 앞에서 문이 쾅 닫혔습니다. 찰칵. 밖에서 자물쇠 채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녁 준비 다 끝날 때까지 나오지 마. 지원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 문 열어줘요. 제발. 하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지원은 바닥에 주저앉아 문을 긁었습니다. 제발. 아버지. 아버지. 시계를 봤어요. 오후 4시 10분. 병원까지는 택시로 50분 걸립니다. 지금 가도 5시엔 도착할 수 있어요.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지원은 떨리는 손으로 식재료를 꺼냈어요. 눈물이 도마 위에 뚝뚝 떨어졌습니다. 칼질하다 손을 베었어요. 피가 났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5시, 6시, 7시. 시간은 잔인하게 흘러갔어요. 지원은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탕을 끓였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균로, 떨리는 손으로. 7시 30분 손님이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음식 내와. 도연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원은 음식을 날랐어요. 거실 테이블에 차렸습니다. 손님은 50대 남자였어요. 그는 지원을 힐끗 보고는 미란에게 말했습니다. 며느리분이 요리를 잘하시네요. 당연하죠. 식당집 딸이에요. 미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지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시계만 봤습니다. 8시. 아버지는 지금 어떻게 되셨을까? 식사가 끝났습니다. 8시 40분. 지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님, 이제 병원에 가도. 설거지 다 하고 가. 미란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지원은 설거지를 했어요. 손이 떨려서 그릇을 몇 개 깼습니다. 9시 20분에 겨우 끝났어요. 이제 가도 될까요? 미란이 손님을 현관까지 배웅하고 돌아왔습니다. 지원은 뛰쳐나갔어요.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9시 30분. 제발, 제발 늦지 않았기를.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로 뛰어갔어요. 중환자실 앞에 김 비서실장이 서 있었습니다. 지원 씨. 김 비서의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아버지는요? 김 비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1시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지원의 다리에서 힘이 풀렸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안 돼. 김 비서가 지원을 부축했습니다. 들어가 보시겠어요? 지원은 비틀거리며 중환자실로 들어갔어요. 하얀 천으로 덮인 침대. 지원이 천을 걷어냈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차갑게 식어 있는 아버지. 지원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제가 늦어서 미안해요.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환자분이 마지막까지 딸분을 찾으셨어요. 지원이 계속 그러셨어요. 지원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으악, 아빠. 지원은 아버지를 붙잡고 울부짖었어요. 몇 시간이 지났는지 몰랐습니다.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지원의 어깨를 잡았어요. 지원 씨, 회장님이 이걸 항상 가지고 다니셨어요. 혹시 모르니까. 김 비서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지원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편지였습니다. 아버지의 손글씨였어요. 지원아, 아빠가 너한테 3년간 정체 숨기고 살라고 한 게 미안하구나. 하지만 아빠는 내가 진짜 사랑을 찾길 바랐어. 돈 때문이 아니라 너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 말이야. 만약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 아빠가 없다면 기억해라. 너는 한별식품그룹의 자랑스러운 후계자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너는 누구에게도 무시당할 사람이 아니다. 당당하게 살아라. 아빠가 평생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다. 사랑한다. 우리 딸. 아빠가. 지원은 편지를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한별식품그룹. 연매출 3조 원의 식품 대기업. 지원은 그곳의 전무이사였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3년간 정체를 숨기고 평범하게 살았던 겁니다. 진짜 사랑을 찾기 위해. 하지만 찾은 건 사랑이 아니었어요. 모욕과 폭력과 배신뿐이었습니다. 지원은 편지를 접어 가슴에 넣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차가운 손을 마지막으로 잡았습니다. 아빠, 이제 알았어요. 제가 누군지, 그리고 제가 뭘 해야 하는지. 지원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슬픔은 여전했지만 그 안에 단단한 무언가가 생겨나고 있었어요. 복수, 정의,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마지막 약속. 지원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장례식장은 웅장했습니다. 서울 시내 최대 규모의 장례식장 특실. 한별식품그룹 창업주 서태윤 회장의 빈소였어요. 입구부터 조문객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정재계 인사들, 협력사 대표들, 직원 수백 명. 지원은 상주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검은 상복을 입고 아버지 영정 앞에. 김 비서실장이 옆에서 조문객들을 안내했습니다. 이사님, 괜찮으시겠어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아버지를 잃은 슬픔, 시댁의 배신, 모든 게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지원을 보고 놀라며 반가워했습니다. 이사님, 드디어 오셨군요. 한별급식 대표 박상철이 지원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동안 어디 계셨습니까? 회장님이 정말 많이 찾으셨는데 개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지원이 고개를 숙였어요. 한별 F&B 대표 최진우가 다가왔습니다. 이사님, 회장님께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이 진짜 사랑을 찾고 있다고. 찾으셨습니까? 지원의 입술이 떨렸어요. 아니요. 찾지 못했습니다. 최 대표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지원이가 힘들어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우리더러 잘 지켜보라고 하셨어요. 지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법무팀 한민준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42의 민주는 한별그룹의 핵심 법률 파트너였죠. 이사님, 회장님께서 남기신 자료들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십시오. 자료요? 네. 회장님께서 이사님 주변을 조사해 두라고 하셨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지원이 고개를 들었어요. 아버지는 알고 계셨던 거예요. 한별프레시 부사장 이수진이 물었습니다. 이사님, 남편분은 안 오셨나요? 시댁분들은요? 지원의 입술이 더 떨렸습니다. 못 오셨어요. 이럴 때 가족이 없다니. 이 부사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박 대표가 분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별그룹 회장 장례식에 사위가 안 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괜찮습니다. 지원이 작게 말했어요. 곧 정리될 일이니까요. 조문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지원이 곧 복귀할 거라는 것을, 그리고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한편 시댁에서 도연이 봉투를 들고 미란에게 보였어요. 엄마, 장례 조의금 이 정도면 되죠? 30만 원. 그래. 국밥집 영감 장례식인데 그 정도면 많은 거지. 미란이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아마 동네 작은 장례식장에서 조촐하게 치를 거야. 지원이 혼자 우왕좌왕하겠지. 둘은 그 돈마저 보내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 오후였습니다. 조문객이 끊이지 않았어요. 지원은 이틀 동안 거의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김 비서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이사님, 잠깐 집에 가서 씻고 오시는 게 어떨까요? 제가 여기 지키고 있을게요. 그럴까요? 지원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박 대표가 부축했어요. 제 차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괜찮습니다. 택시 타고 갈게요. 오후 4시쯤 지원은 시댁집 앞에 도착했어요.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신발을 벗으며 안으로 들어섰죠. 그때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원이 걸음을 멈췄어요. 도연의 목소리, 그리고 낯선 여자의 목소리. 지원이 조용히 거실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문틈으로 들여다봤어요. 소파에 도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 29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자. 둘은 키스하고 있었어요. 지원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키스가 끝나자 여자가 도연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말했어요. 오빠, 이제 그 여자랑 이혼해요. 언제까지 참아야 해요? 서희야, 조금만 참아. 저런 식당집 딸은 1년만 참으면 돼. 지원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왜요? 지금 당장 이혼하면 안 돼요? 엄마가 거래처 사람들 집에 초대해서 영업하는 일이 많거든. 요리 잘하고 집안일 하는 사람 필요해. 그런 일 시킬 사람 구하기 힘들어. 지원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가정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전부였어요. 서희가 투정했어요. 에이, 국밥 냄새 나는 여자 빨리 정리해요. 집안일 시킬 사람은 얼마든지 구하면 되잖아요. 도연이 웃었습니다. 알았어. 사실 결혼할 때부터 계획이었어. 집안일 시킬 애 필요했거든. 요리도 못하고 청소도 대충 하는 여자들 많잖아. 식당집 딸이면 확실하니까. 역시 오빠 똑똑해요. 둘이 다시 키스했습니다. 지원은 문에서 천천히 물러났어요. 소리나지 않게 조용히. 현관까지 와서 문을 닫았습니다. 밖으로 나와 계단에 주저앉았어요.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 한가운데가 차갑게 얼어붙었어요. 처음부터 계획이었구나. 사랑 같은 건 없었어. 그냥 가정부가 필요했던 거야. 지원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장례식장으로 돌아갔어요. 도착하자 김 비서가 놀라며 달려왔습니다.
이사님, 씻지도 않으시고. 괜찮아요. 지원은 아버지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조문객들이 다 가고 조용한 밤이었어요. 아빠 결심했어요. 지원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복수하겠습니다. 나를 짓밟은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대가를 치르게 하겠어요. 셋째 날 발인이 있었습니다. 장례 행렬은 웅장했어요. 한별그룹 임직원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지원을 호위하듯 김비서, 박 대표, 최 대표, 한민준 변호사가 함께 걸었어요. 화장장까지, 납골당까지. 지원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났어요. 지원은 납골당을 나서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김 비서실장에게 전화했죠. 김 실장님. 네, 이사님. 이제 시작합니다. 김 실장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명령만 내리십시오. 이미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태산건설 관련 자료는요? 3년치 거래 내역, 계약서, 뇌물수수 정황까지 모두 확보했습니다. 지원이 잠시 침묵했어요. 아버지께서 준비해 두신 거군요. 네. 회장님께서 이사님이 힘들어 하실 것 같다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지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빠. 박 대표가 다가왔어요. 이사님, 저희는 언제든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별급식은 태산건설과의 계약 즉시 해지 가능합니다. 최 대표도 말했습니다. 한별 F&B도 마찬가지입니다. 명령만 내리십시오. 한민준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들어 보였어요. 법적 조치도 모두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소장, 고발장, 이혼 소송 서류까지. 지원은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준 사람들, 지원을 기다려온 사람들. 일주일 후에 시작합니다. 지원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그 전에 제가 할 일이 있어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서지원이 돌아온다는 것을, 그리고 폭풍이 몰아칠 거라는 것을. 지원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한별식품그룹 전무이사 서지원이 돌아옵니다. 그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날 저녁이었습니다. 지원은 택시를 타고 시댁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했어요. 서울 시내 특급 호텔. 택시가 호텔 정문에 멈춰 섰습니다. 손님 도착했습니다. 지원은 차에서 내려 호텔 로비로 걸어갔어요. 프런트 직원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서지원 이사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프레지덴셜 스위트룸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원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를 걷는 동안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진짜 서지원으로 돌아가는 시작. 스위트룸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 세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김 비서실장, 한민준 변호사, 그리고 재무자문사 최전무. 그들은 지원을 보자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이사님. 세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숙였어요. 김 실장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는 아버지 곁에서 20년을 함께한 사람이었어요. 드디어 오시는군요.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김 실장이 테이블 위에 두툼한 서류 파일들을 펼쳤습니다. 5개의 파일이 차례로 놓였어요. 지원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3일 동안 거의 자지 못해 눈밑이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보고해 주세요. 한민준 변호사가 첫 번째 파일을 열었어요. 이사님, 지난 1년간 수집한 증거들입니다. 민준이 서류를 하나씩 꺼내 보였습니다. 첫째, 폭행 증거입니다. 이사님이 유산 후 병원에 가셨을 때의 진단서, 지하실 감금 당시 멍 자국 사진,
뺨 맞은 후의 병원 기록. 총 8건의 의료 기록이 있습니다. 지원은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자신의 상처가 사진으로, 문서로 남아 있었습니다. 둘째, 감금 증거입니다. 지하실 출입 기록, 당시 집에 있던 가사 도우미의 증언, 그리고 이것. 민준이 작은 USB를 꺼냈어요. 시댁집 지하실 CCTV 영상입니다. 회장님께서 미리 설치해 두신 겁니다. 지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가요? 네. 회장님께서 이사님이 위험할 수 있다고 판단하셔서 1년 전에 비밀리에 설치하셨습니다. 이사님이 감금당한 이틀간의 영상이 모두 녹화되어 있습니다. 지원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버지는 모든 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민준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셋째, 불륜 증거입니다. 강도현 씨와 윤서희 씨의 호텔 출입 기록 15회, 신용카드 사용 내역, 문자 메시지, 그리고 사설 탐정이 찍은 사진들입니다. 서류 속 사진들이 펼쳐졌어요. 도연과 서희가 손을 잡고 걷는 모습,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 키스하는 모습. 넷째, 횡령 증거입니다. 이사님 명의로 무단 대출 시도한 기록, 위조된 도장 감정서가 있습니다. 지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태산건설의 불법 행위 증거들입니다. 민준이 5번째 파일을 열었어요. 장미란 씨가 한별급식 담당자에게 제공한 뇌물 내역입니다. 지난 3년간 총 8억 원. 계좌 추적이 완료되었습니다. 지원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완벽하네요. 최 전무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60대 초반의 그는 한별그룹의 재무 전문가였어요. 이사님, 재무 관련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 전무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태산건설 재무제표가 떴어요. 태산건설은 현재 매우 취약한 상태입니다. 매출의 70%가 한별 계열사와의 거래입니다. 한별급식과의 급식 계약이 월 200억, 한별 F&B와의 상가 입점 계약이 연 300억입니다. 계약 해지하면요? 즉시 부도입니다. 자금 유동성이 없어 한 달도 버티지 못합니다. 최 전무가 다음 화면을 넘겼어요. 그리고 이미 부실 채권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태산건설이 대출받은 은행 3곳의 채권을 저희가 인수했습니다. 총 지분 62%를 확보했습니다. 지원이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경영권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군요. 네. 임시주총을 소집하면 장미란 씨를 대표이사해서 해임할 수 있습니다. 지원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저 어딘가에 도연과 미란이 있을 겁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일주일 후에 실행하세요. 지원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그 전에 제가 할 일이 있습니다.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시댁으로 돌아갈 겁니다. 세 사람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사님, 위험합니다. 그들이 또 괜찮아요. 지원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제가 누군지 알아요. 그리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도 알아요. 일주일만 더 참을 수 있어요. 지원이 일어섰습니다. 일주일 후 월요일 오전 10시. 그때부터 모든 것을 실행하세요. 계약 해지, 채권 회수, 고소, 고발, 전부. 알겠습니다, 이사님. 세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숙였어요. 지원은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제대로 씻고, 제대로 먹고, 제대로 잤어요. 3일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지원은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란과 도연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왔어? 미란이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장례 잘 치렀어?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잘 치렀어요. 그래. 이제 밥이나 해. 어제 저녁부터 아무도 안 해줘서 우리 라면 먹었잖아. 도연이 투덜거렸습니다. 지원은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갔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식재료를 꺼내 밥을 짓기 시작했어요. 일주일만 더. 지원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어요. 지원이 밥상을 차려 거실에 놓았습니다. 미란과 도연이 자리에 앉았어요. 지원아, 너는 부엌에서 먹어. 미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네. 지원은 고개를 숙이고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식은 밥을 입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억울하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어요. 그저 차가운 확신뿐이었습니다. 일주일 후면 당신들은 모든 걸 잃을 거예요. 회사도, 집도, 명예도, 자유도. 지원은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거실에서 미란과 도연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그들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폭풍이 몰려오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지원은 작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핸드폰을 꺼내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김 실장으로부터 온 문자였어요. 이사님, 모든 준비 완료. D-7. 지원은 핸드폰을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아빠,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정의를 실현할게요. 일주일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지원은 평소처럼 집안일을 하고 있었어요. 새벽 6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청소하고 빨래했습니다. 미란과 도연은 여전히 지원을 하녀처럼 대했죠. 그날 저녁 거실에서 미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아, 우리 유럽 여행 가자. 지원이 부엌에서 설거지하다 손을 멈췄어요. 유럽이요? 갑자기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그년 장례 치르느라 스트레스 받았잖아. 기분 전환도 할 겸 다녀오자. 파리, 런던, 로마 돌면서. 미란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담겨 있었어요. 좋아요, 엄마. 7박 8일로 갈까요? 회사에 휴가 신청하면 되겠네요. 지원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미란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여행 가니까 집 잘 지켜. 일주일 동안 청소 깨끗하게 해놔. 특히 거실이랑 우리 방.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정리도 해놔. 돌아와서 지저분하면 가만 안 둬. 미란이 위협적으로 말했어요. 명심하겠습니다. 어머님. 지원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카운트다운을 세고 있었어요. 이틀 후 출발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미란이 지원을 돌아봤습니다. 일주일 동안 집안일 제대로 해. 우리 돌아와서 지저분하면 너 어떻게 되는지 알지? 네, 어머님. 조심히 다녀오세요. 지원이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도연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당연히 제대로 해야지. 요리나 하던 년이 집 지키는 것도 못하면 쓸모없잖아. 알겠습니다. 지원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오전 9시 두 사람은 택시를 타고 떠났어요. 지원은 현관에 서서 그들이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택시가 모퉁이를 돌아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졌어요. 지원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잘 가세요. 다시는 평화로운 날이 없을 테니까. 지원은 즉시 방으로 들어가 짐을 챙겼어요. 간단한 옷 몇 벌과 서류 가방.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 집에 미련은 하나도 없었어요. 오전 10시 지원은 인천공항 출국장을 확인했습니다. 핸드폰으로 실시간 항공편 정보를 검색했어요. 지원은 화면을 보며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정확히 11시 45분
항공기가 이륙했다는 알림이 떴어요. 지원은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실장님, 출국 확인했습니다. 지금부터 7일 모든 것을 실행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사님. 즉시 시작하겠습니다. 지원은 전화를 끊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지난번 묵었던 그 특급 호텔, 프레지덴셜 스위트룸에 다시 여장을 풀었어요. 오후 1시 호텔 스위트룸. 김 실장, 한민준 변호사, 최 전무가 모여 있었습니다. 노트북 세대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어요. 한민준 변호사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검찰청입니까? 고발장 접수합니다. 장미란 뇌물의 폭행, 감금 혐의입니다. 동시에 경찰청에도 연락이 갔어요. 강도현 폭행의 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합니다. 김 실장이 보도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한별식품 서지원 전무 복귀, 고 서태윤 회장의 외동딸. 보도 자료에는 지원의 사진과 프로필이 실렸어요. 동시에 여러 곳에서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은행들이 태산건설의 대출 회수를 통보했어요. 한별급식이 계약 해지 공문을 보냈습니다. 한별 F&B도 상가 계약을 취소했죠. 오후 5시 호텔 스위트룸. 이사님, 첫날 일정 모두 끝났습니다. 김 실장이 보고했어요. 지원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내일부터는요? 언론 기사가 나가고 태산건설 본사에 공문이 도착합니다. 모든 게 공개되는 거죠. 좋아요. 계획대로 진행하세요. 지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 전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사님, 그들이 돌아왔을 때는 괜찮아요. 지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7일 후면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테니까요. 지원은 소파에 앉았어요. 노트북 화면에는 태산건설 주가가 떠 있었습니다. 아직은 평온했죠. 내일부터 폭락할 겁니다. 지원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날 밤 파리행 비행기 안. 미란과 도연은 1등석에 앉아 샴페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번 여행 정말 기대돼요. 그러게. 오랜만에 제대로 쉬자. 두 사람은 웃으며 건배했어요. 그들은 몰랐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들의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호텔 스위트룸. 지원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D-7. 7일 후면 모든 게 끝나요. 지원은 눈을 감았어요. 처음으로 편안한 잠이 찾아왔습니다. 일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첫째 날 아침 경제신문 일면에 대형 기사가 실렸어요. 한별식품그룹 서지원 전무 복귀. 연매출 3조 원 식품 대기업 경영 승계. 사진 속 지원은 당당했습니다. 같은 시각 태산건설 본사에 등기우편이 도착했어요. 한별급식, 한별 F&B, 한별프레시. 세 곳에서 온 계약 해지 통보서였습니다. 둘째 날 은행들이 움직였습니다. 한별캐피탈이 2천억 원 즉시 상환을 요구했어요. 제1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도 차례로 대출 회수를 통보했습니다. 태산건설은 하루 만에 자금난에 빠졌어요. 셋째 날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검찰이 장미란과 도연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어요. 오후에는 언론의 특종이 터졌습니다. 식품재벌 며느리 학대 파문, 폭행과 감금 정황 포착. 기사에는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정황만 언급되었어요. 반복적인 폭행 정황, 지하실 감금 의혹, 배우자 불륜 정황. 검찰 관계자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으며 범죄 사실이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태산건설 본사와 장미란의 집에 빨간 압류 딱지가 붙었어요. 도연이 다니던 대명그룹에서도 긴급 징계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재무자문사가 태산건설 부실 채권을 모두 매입했어요. 지분 62% 확보. 태산건설은 이제 한별그룹 소유였습니다. 법원이 긴급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장미란과 도현 두 사람 모두에게 인천공항 입국장에 경찰들이 배치되었어요. 호텔 스위트룸, 지원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저녁이면 끝나는군요. 김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사님.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지원은 시계를 봤어요. 오후 5시, 1시간 30분 후면 비행기가 도착합니다. 공항으로 갈까요? 한민준 변호사가 물었어요. 아니요. 여기서 기다릴게요. 그들이 체포되는 순간을 직접 볼 필요는 없어요. 오후 6시 40분 텔레비전 속보가 떴습니다. 식품재벌 며느리 학대 사건, 가해자 2명 인천공항서 긴급 체포. 화면에는 수갑찬 미란과 도연이 비쳤어요. 미란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도연은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지원은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어요. 끝났네요. 아니요. 지원이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아직 안심할 수 없어요. 지원은 일어섰습니다. 내일부터 태산건설 직원들 면담 일정 잡아주세요.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보면 안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사님. 지원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 입국장. 오후 6시 40분 파리발 KE902편이 도착했습니다. 미란과 도연은 캐리어를 끌며 입국장으로 나왔어요. 7박 8일간의 여행으로 둘 다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좋았어요. 오랜만에 제대로 쉬었네요. 도연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러게. 다음에는 더 오래 가자. 미란도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입국장 문을 나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장미란 씨, 강도연 씨. 앞을 가로막으며 남자 2명이 나타났어요. 정복 경찰이었습니다. 미란과 도연이 멈춰 섰어요. 네, 저희를 부르셨나요? 도연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경찰 한 명이 수첩을 펼쳐 보였어요. 장미란 씨, 강도연 씨 상해, 강금, 뇌물공여, 배임수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네, 뭐라고요? 미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왜? 도연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경찰은 이미 수갑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찰칵. 차가운 쇠소리와 함께 미란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어요. 잠깐만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미란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도연에게도 수갑이 채워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번쩍, 번쩍. 기자들이었습니다. 10여 명의 기자가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었어요. 장미란 씨, 며느리 학대 혐의 인정하십니까? 도연 씨, 폭행 사실 맞습니까? 태산건설 부도 위기에 대해 한마디 해주세요. 미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어요. 도연은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이동하겠습니다. 경찰이 두 사람을 호송차로 끌고 갔어요. 캐리어는 바닥에 그대로 남겨졌습니다. 경찰차가 공항을 빠져나갔어요. 미란과 도연은 뒷좌석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수갑찬 손,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 엄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나도 모르겠어. 며느리 학대? 폭행? 대체 무슨 소리야? 미란도 패닉 상태였습니다. 1시간 후 서울 중앙경찰서 조사실. 미란과 도연은 각각 다른 방에 앉아 있었어요.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쬐는 좁은 방. 철제 책상과 의자.
형사가 들어왔습니다. 장미란 씨, 조사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왜 여기 있는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미란이 애원하듯 말했어요. 모르세요? 며느리 서지원 씨에 대한 폭행, 감금 혐의입니다. 그리고 한별급식 담당자에게 뇌물을 준 혐의도 있고요. 서지원이요? 그 국밥집 딸년이 뭘 어쨌다고. 미란이 말을 멈췄어요. 형사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국밥집이요? 형사가 피식 웃었어요. 한별식품그룹 전무이사가 국밥집이라고요? 미란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뭐라고요? 모르셨나 보네요. 서지원 씨는 한별식품그룹 창업주 서태윤 회장의 외동딸입니다. 연매출 3조 원 기업의 전무이사죠. 미란의 얼굴에서 피가 쏙 빠졌어요. 형사가 파일을 꺼내 펼쳤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형사가 리모컨을 눌렀어요. 벽에 걸린 TV가 켜졌습니다. 녹화된 뉴스가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한별식품그룹 서지원 전무 공식 복귀. 고 서태윤 회장 뒤이어 경영 승계. 미라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정장을 입은 지원의 사진이 크게 떠 있었어요. 뉴스가 이어졌습니다. 식품재벌 상속녀 며느리 학대 파문. 시어머니와 남편에 의한 반복적 폭행과 감금 정황. 태산건설, 한별그룹과의 계약 전면 해지로 부도 위기. 한별캐피탈 2천억 원 대출 즉시 회수 요구. 태산건설 본사 및 대표 자택 압류. 미란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안 돼. 이럴 수가. 마지막 뉴스가 나왔습니다. 한별그룹, 태산건설 경영권 인수. 지분 62% 확보. 미란이 비명을 질렀어요. 그년이, 지원이가 재벌이었다고? 미라는 의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20년간 일궈온 회사,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진 거예요. 안 돼. 안 돼. 옆방, 도연의 조사실. 도연도 같은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형사가 서류를 펼치며 물었습니다. 강도연 씨, 부인 서지원 씨를 폭행한 사실 인정하십니까? 병원 진단서가 8건 있습니다.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지하실에 이틀간 감금한 사실은요? CCTV 영상이 있습니다.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부인이 임신했을 때 뺨을 때린 사실은요? 그 후 유산했다는 병원 기록도 있고요. 도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저는 참고로 대명그룹에서 징계위원회 열렸습니다. 해고 결정 났고요. 도연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우리가 완전히 당했어. 도연이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웃다가 울음이 나왔어요. 형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두 분 다 구속영장 청구 예정입니다. 변호사 선임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날 밤 호텔 스위트룸. 지원은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미란과 도연이 수갑 찬 채 경찰차에 오르는 장면이 화면에 나왔습니다.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사님 어떠십니까? 지원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후련하지 않아요. 네. 복수는 달콤하지 않았어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지원이 리모컨으로 TV를 껐습니다. 내일부터 태산건설 직원들 면담 시작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죄가 없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사님. 지원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언제나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곤 해요. 2주일이 지났습니다. 미란과 도연은 보석으로 풀려났어요. 하지만 돌아갈 집은 없었습니다. 빨간 딱지가 붙은 저택은
이미 경매에 넘어간 상태였어요. 두 사람이 도착한 곳은 신림동 고시원이었습니다. 3평짜리 좁은 방, 책상 하나, 침대 하나가 전부였어요. 공용 화장실, 공용 주방. 미라는 방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 곳이라고?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이게 최선이에요. 월세 25만 원. 우리한테 남은 돈이 별로 없어요. 도연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미라는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20년간 일궈온 모든 것. 100억대 자산, 시내 한복판의 저택, 고급 승용차.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년 때문에. 다 그년 때문이야. 미란이 이를 갈았어요. 도연도 책상에 앉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회사에서 해고당하고 친구들은 연락을 끊었어요. 여자친구 서희도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엄마, 이대로 당할 순 없어요. 도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무슨 소리야? 전현을 죽여야 해요. 어차피 우리 인생 끝났잖아요. 미라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전현도 데려가야지. 미란의 눈에 광기가 서렸어요. 다음 날 두 사람은 신림시장에서 과도를 샀어요. 미라는 철물점에서 망치도 샀습니다. 한별식품 홈페이지에 이사님 일정 나와요. 내일 아침 8시 출근이래요. 도연이 핸드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주차장에서 기다리자. 미란이 차갑게 말했어요. 다음 날 아침 한별식품그룹 본사 지하주차장. 오전 7시 30분 미란과 도연은 기둥 뒤에 숨어 있었어요. 도연의 주머니에는 과도가 들어 있었고 미란의 가방에는 망치가 있었습니다. 떨려. 도연이 중얼거렸어요. 정신 차려. 이제 물러설 곳 없어. 미란이 도연의 팔을 꽉 잡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7시 40분, 7시 50분, 8시 5분 검은색 제네시스가 주차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지원의 차였어요. 차가 주차구역에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 문이 열렸어요. 지원이 가방을 들고 내렸습니다. 지금이야. 도연이 기둥 뒤에서 뛰쳐나왔어요. 주머니에서 과도를 꺼냈습니다. 칼날이 형광등 불빛에 번쩍였어요. 서지원. 도연이 칼을 들고 지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지원이 돌아봤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옆에서 누군가 뛰어나왔어요. 한민준 변호사였습니다. 민준이 도연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으악! 도연이 비명을 질렀어요. 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민준이 도연의 팔을 뒤로 꺾어 제압했어요. 경찰에 이미 신고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미란이 가방에서 망치를 꺼내려 했어요. 하지만 다른 쪽에서 김 실장이 나타나 미란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나. 미란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곧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차 2대가 주차장으로 들어왔어요. 경찰들이 우르르 내렸습니다. 장미란, 강도현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경찰이 수갑을 꺼냈어요. 찰칵, 찰칵. 다시 한번 차가운 쇠소리가 울렸습니다. 이런 미친. 전현이 다 꾸민 거야. 미란이 지원을 노려보며 소리쳤어요. 전현이 우리 인생 망쳐놨어. 도연도 울부짖었습니다. 서지원, 너 때문에. 다 너 때문이야. 지원은 조용히 그들을 바라봤어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두 사람을 끌고 갔어요. 미란과 도연의 비명이 주차장에 메아리 쳤습니다. 하지만 이내 사라졌어요. 주차장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민준이 지원에게 다가왔어요. 이사님,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아요.
지원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고시원 주인에게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이 흉기를 사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오늘 경호를 배치했습니다. 김 실장이 설명했어요. 지원은 바닥에 떨어진 과도를 내려다봤습니다. 날카로운 칼날. 저걸로 자신을 찌르려 했던 거예요. 끝났네요. 지원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살인미수로 추가 기소됩니다. 두 분 다 최소 10년은 복역하실 겁니다. 지원은 엘리베이터로 걸어갔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안 지원은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어요. 지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직원들이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사님. 좋은 아침입니다. 지원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회장실 문을 열었어요. 넓고 밝은 사무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버지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법정에서 최종 선고가 내려졌어요. 장미라는 징역 5년, 강도연은 징역 4년. 살인미수 혐의까지 더해져 형량이 늘어난 거였습니다. 지원은 방청석에 앉아 그 장면을 지켜봤어요. 수갑찬 채 법정을 나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 미라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도연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원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후련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느낌이었어요. 법정을 나서며 지원은 생각했습니다. 복수는 끝났어. 하지만 내 상처는 어떻게 치유하지? 처음 회사 경영을 맡았을 때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방대한 업무, 무거운 책임감. 지원은 매일 밤 늦게까지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모르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분들이 함께했어요. 김 실장은 밤늦게까지 남아 설명해줬고 박 대표는 현장 경험을 나눠줬습니다. 최 대표는 식품 산업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줬어요. 이사님,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있잖아요. 회장님도 처음엔 힘들어 하셨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죠. 이사님은 잘하실 겁니다. 저희가 믿습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지원에게 힘이 되었어요. 사람에게 상처받았지만 결국 사람으로 치유받고 있었습니다. 지원은 태상건설 직원 200명을 한별 계열사로 재배치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협력업체에는 150억 원을 전액 배상했어요. 법적 책임은 없었지만 지원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추진하시던 친환경 식품 재활용 사업도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급식 노동자 처우 개선안도 실행에 옮겼습니다. 최저임금 20% 인상, 근무시간 단축, 복지 혜택 확대. 이 모든 것이 임원들과의 회의를 통해 더 나은 회사로 성장하기 위한 발판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회의를 마치고 회장실로 돌아온 지원은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한민준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이사님, 이제는 행복하셔도 됩니다. 지원의 눈이 커졌어요. 복수도 끝났고 정의도 실현하셨어요. 이제는 이사님 자신을 위해 웃으셔도 되고 사랑하셔도 돼요. 지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민준이 조용히 나간 후에도 지원은 그 말을 깊이 새겼습니다. 이제는 행복해도 되는 거구나. 다음 주말 지원은 아버지 산소를 찾았습니다. 민준이 함께였어요. 둘은 나란히 아버지 묘 앞에 섰습니다. 아빠 왔어요. 지원이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정의를 실현했어요.
나를 짓밟은 사람들은 벌을 받았고 무고한 사람들은 구했어요. 아빠가 원하시던 거 다 했어요. 지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사랑도 찾은 것 같아요. 지원이 민준을 올려다봤어요. 민준이 지원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빠가 말씀하셨잖아요. 진짜 사랑을 찾으라고. 저 이제 알 것 같아요. 진짜 사랑이 뭔지. 지원은 아버지 묘 앞에 국화꽃을 놓았어요. 그리고 깊이 절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빠. 모든 걸 준비해 주셔서. 그리고 미안해요. 늦게 깨달아서. 민준도 함께 절했습니다. 산소를 나서며 지원은 민준의 손을 잡았어요. 민준이 놀라 지원을 봤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이제는 괜찮아요. 지원이 미소 지었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였어요. 1년 후 한별식품그룹 창립 30주년 기념식. 지원은 단상에 섰습니다. 500여 명의 직원들이 객석에 앉아 있었어요. 그들의 눈빛은 반짝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원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1년 전 저는 가장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인간에 대한 믿음을 잃었고 제 자신조차 믿을 수 없었어요.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저를 믿어주셨어요. 기다려주셨고 응원해주셨죠. 덕분에 여기 설 수 있었습니다. 지원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힘이 있었어요. 사람에게 상처받았지만 결국 사람으로 치유받았어요.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지켜줄 때 우리 모두가 강해진다는 것을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별식품은 이제 국내 2위 기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기업이 되느냐예요. 돈만 버는 기업이 아니라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기업. 그게 제가 만들고 싶은 한별입니다. 지원이 객석을 둘러봤어요. 급식 노동자 처우를 개선했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렸고 근무 시간을 줄였어요. 왜냐고요? 그분들도 소중한 사람이니까요. 우리 모두 소중한 사람들이니까요.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직원들이 일어나 박수쳤어요. 앞으로도 한별은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기업이 될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라면 할 수 있어요. 믿습니다. 우리를, 여러분을, 그리고 저 자신을. 지원이 깊이 인사했습니다. 객석에서 환호가 터져 나왔어요. 무대를 내려오는 지원을 민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원이 민준에게 다가갔어요. 어땠어요? 완벽했습니다. 민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지원은 객석을 바라봤어요. 박 대표, 최 대표, 이 부사장, 김 실장, 아버지가 남겨준 사람들, 그리고 지원을 믿어준 사람들. 아빠, 이제 정말 행복해요. 사람을 다시 믿을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사랑도 찾았어요. 지원은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이 지원의 손을 꽉 쥐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상처는 아물고 치유는 시작되었어요. 지원의 새로운 인생이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찾아 용기 냈던 지원의 선택이 끔찍한 삶으로 이어져 가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함께해준 사람들을 통해 조금씩 치유되어 가는 모습에서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상처받았지만 다시 일어서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받는 지원의 앞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도 사랑 가득 나누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행복하세요. 지혜로운 사연이었습니다.